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서 이번에 연소 이론의 용어 정리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용어들을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좀 필요한 단어들이니까 정리를 조금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1번에 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번에 잠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3번에 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일단 예상 문제, 예제 문제를 하나 좀 문제를 만들어 보고, 이 문제는 따로 한번 필기를 하셨다가 뭐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조금 종이를 자르셔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한번 같이 써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에 열을 가하여 110도씨인 수증기 1kg을 만들었다. 이때 가해진 총 열량 킬로칼로리은 하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옆에다가 제가 조건, 뭐 어떤 조건을 줘요. 얼음의 비열은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그리고 물의 비열은 1kcal 퍼 킬로그램 도씨, 그리고 수증기 비열은 0.44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그 다음에 융해 잠열은 8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리고 증발 잠열은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제의 내용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뭐 가로가 나중에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가로까지 제가 주는 걸로 해서. 자, 일단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이 있어요. 여기에 열을 가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녹은 상태 물에서 또 온도가 올라가고 다시 증발하고 수증기가 되고 이 과정을 거칠 건데, 최종적으로 지금 뭐가 될 거라고요? 110도씨인 수증기 1kg까지 될 거라고요. 근데 이때 가해지는 뭐가 있을 거다? 열량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걸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먼저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이 열을 받으면 뭐가 될 건지를 보셔야 돼요. 영하 10도씨 얼음이 뭐가 되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영하 9도, 영하 8도, 영하 7도 올라가다가 0도씨인 얼음 1kg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과정? 그럼 0도씨 얼음 1kg에 또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상태에서 녹아요. 그래서 0도씨인 물 1kg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0도씨 물에다가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10도 물, 20도 물, 30도 물 되다가 얼마 되겠어요? 100도씨인 물 1kg이 됩니다. 되겠죠? 그럼 100도씨 물 1kg 또 열을 가하게 되면 뭐가 돼요? 10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됩니다. 이제 물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100도짜리에서 수증기로 바뀐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뭐가 돼요? 110도씨인 수증기 1kg이 되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제일 처음 영하 10도씨인 얼음 1kg에 열을 가해서 0도씨인 얼음 1kg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온도의 변화가 있죠. 영하 10도짜리 0도씨 된 거니까. 그런데 상태의 변화는 없잖아요. 얼음에서 얼음이니까, 고체니까 상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만 들어가는 열이 있다고요. 그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현열이라고 불러요. 현열. 현열이 작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이 현열에 들어간 현열량 Q 킬로칼로리 값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현열량 구하는 공식이 뭐냐면 MC 델타 T라는 공식을 써요. 그래서 외우실 때 현열량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MC 델타 T. 이렇게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때 M에 들어가는 요 표기가 뭐냐면 매스, 질량. 그러면 몇 킬로그램 얼음이요? 지금 조건이 1kg 질량. 그럼 1kg인 거죠. 그럼 곱하기 이때 이 C라고 하는 요게 이제 뭐가 들어가는 자리냐면 비열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비열. 근데 비열이 뭐냐면 해당 물질의 고유한 특성 값으로서 지금 제가 조건을 줬죠. 얼음에 비열이 들어가면 돼요. 지금 얼음이니까. 그럼 얼음의 비열이 얼마라고 제가 조건을 줬냐면 0.5kcal per kg 도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나 이건 다 조건을 줄 값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수치를. 자, 그런데 0.5kcal per kg 도시의 뜻이 뭐냐면 얼음을 1kg, 여기 1이 있는 겁니다. 1kg을 1도시만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0.5kcal가 든다는 뜻입니다. 고유한 성질값으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요거 현열량 구할 때 얼음의 비열 들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0.5kcal per kg 도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어서 영하 10도씨가 0도씨 되는 거니까 온도 몇 도 상승? 10도 상승. 상승한 온도 10도씨가 들어가면 돼요. 온도 차. 상승한 값. 그럼 결국 요렇게 해서 계산한 값이 얼마 나오게 돼요? 5kcal 값이 나오죠. 그죠? 킬로그램 소거되고 도시 소거되고 킬로칼로리만 남으니까 그래서 요때 들어간 열이 현열량인데 그게 얼마라고요? 5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0도씨 얼음 1kg이 0도씨 물 1kg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온도의 변화가 어때요? 없죠. 여기에서 0인 거니까.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더라? 상태 변화가 있습니다. 얼음에서 뭐 되는 거니까? 물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들어간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잠열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때 열을 무슨 열? 잠열.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들어가는 열을 뭐라고 한다고요?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당연히 잠열에 들어간 잠열량 Q 킬로칼로리 구하는 공식이 있겠죠. 그죠? 이 공식이 뭐냐면 MR이라는 공식을 써요. 잠열량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MR. 그럼 이때 M에 들어가는 게 질량값으로서 1kg은 불변하니까 계속 1kg들입니다. 자, 뒤에 곱하기 이 R이라고 하는 이 값이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얼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 되는 거죠. 그럼 얼음에서 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녹는 거. 뭐라고 해요? 융해라고 합니다. 제가 조건을 줬어요, 또. 융해 잠열은 얼마라고 했어요? 80kcal/kg. 이렇게 얼음의 융해 잠열인데 요 값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하시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조건 안 주고 묻거든요, 그냥. 얼음의 융해 잠열 얼마? 80kcal/kg. 그럼 요거 뜻이 뭐냐면 도시가 뒤에 없잖아요. 도시가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얼음 몇 킬로그램을 1kg을 녹일 때, 그러니까 얼음을 물로 바꿀 때 1kg 녹일 때 얼마 필요하다고요? 80kcal가 소비가 된다고 이 뜻입니다. 고유한 또 특성값이죠, 특성값. 그래서 1kg 곱하기 80kcal per kg 하게 돼요. 그럼 이때 나오는 값이 80kcal가 여기에서 소모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하나 참고로, 이건 하나 참고입니다, 참고. 따로 노트 시키면 따로 포스트잇 만드시면 되고요, 참고. 우리 고체라고 하는 게 있고, 액체라고 하는 게 있고, 기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고,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보통 액체에서 고체되고 있는 거, 액체에서 고체되는 거 굳는 거죠. 응고. 그 다음에 고체에서 액체되는 걸 우리가 이제 녹는 거잖아요. 융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되는 걸 우리가 기화. 그리고 기체에서 액체되는 걸 액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화를 또는 증발이라고도 하죠. 증발.
그다음 고체에서 기체되는 과정을 우리가 승화. 근데 기체에서 고체되는 것도 승화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얼음에서 액체되고 물에서 수증기 되는 과정이니까 융해, 기화 뭐 이렇게 보게 될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은 얼음에서 물 되는 거니까 녹는 거. 그래서 이때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가 들어간다고요? 융해 잡열이 들어가게 되고 그게 80입니다. 그럼 앞에 질량값 곱하기 80 해주게 되면 이제 80kcal가 나오겠죠. 뭐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다시 이어서 그 0도씨 물 1kg 이제 100도씨 물 1kg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또 온도 변화가 있고 상태 변화가 이제 다시 없죠. 물이니까. 그래서 또 무슨 열? 또 현열입니다. 현열. 그럼 이때 들어가는 현열량 Q 구하는 공식이 뭐니까? MC 델타 T니까 M은 계속 1kg이 똑같고요. 이제는 요때 C는 이제 물이니까 뭐의 비열? 물의 비열. 이 물의 비열은 또 암기하셔야 돼요. 얼음의 비열은 굳이 암기 안 하시더라도 물의 비열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C에 들어가는 게 1kcal per kg 도씨. 무슨 뜻이에요? 물 1kg에 1도씨만큼 산소시킬 때는 1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뒤에 곱하기 델타 T는 0에서 100 되는 거니까 온도차 얼마? 100도씨 상승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나오는 게 100kcal가 필요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 다음 이어서 다시 100도씨 물 1kg면 100도씨 수증기 되겠다라고 하면은 물 수증기고 온도 변화는 없는 거니까 온도 변화가 없고 상태 변화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잡열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잡열량 구하는 공식 Q는 뭐니까 MR입니다. 그럼 이때 M에 들어가는 값은 1kg으로 불변하고 이제 이 잡열 R 값에 들어가는 부분은 물이 수증기 되는 거니까 무슨 잡열? 기화 잡열 또는 증발 잡열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 539 kcal per kg은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때 들어가는 열이 539 kcal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와서 100도 수증기가 이제 110도 수증기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상태 변화가 없고 온도 변화가 있죠. 온도 변화가 있고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현열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구하는 공식 Q는 뭐가 될 거다? MC 델타 T. 그래서 1kg 곱하기 이제 이 C는 뭐의 비열? 수증기 비열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0.44 kcal per kg 도씨 곱하기 델타 T 온도가 10도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4.4 kcal. 그래서 결국엔 여기 있는 요 값들 5개 값들을 다 뭐 해주면 더해주면 그 값이 결국 총 열량 값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20도씨의 물 10kg을 20도씨 물 10kg을 화재면에 방사해가지고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었다고 조건을 줘요. 그럼 그때 들어간 열량 묻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처음에 20도씨의 물 10kg이 뭐가 되는 거죠? 100도씨의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현열, 온도가 80도 상승한 거고요. 그럼 이때는 뭐 10kg, MC 델타 T니까 10kg 곱하기 물의 비열 1kcal/kg 도씨 곱하기 온도차가 80도, 20에서 100 가는 거니까 고열이 있고요. 그 다음 100도씨에 이제 물이 뭐가 돼야 되니까 100도씨에 수증기 돼야 되는 거니까 잡열은 MR이잖아요. 그죠? 그럼 10kg 곱하기 539 kcal/kg 하면 또 5390 나오겠죠. 그 두 개를 합친 값이 뭐가 될 거다. 그때 문제에서의 총 열량이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 요 과정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가 나와요? 비열, 잡열, 현열 얘기 나오죠. 그럼 비열이란 뭐라고요? 비열이란 고유한 특성값, C값. 근데 그 값들은 물질들마다 다 고유한 특성값을 가집니다. 근데 이 비열의 단위가 수치는 뭐 제껴두서라도 kcal per kg 도시라고요. 그래서 물의 비열은 얼마? 1kcal/kg 도시짜리입니다. 그러면 물 1kg을 1도씨만큼 상승시킬 때 들어가는 열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1kcal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비열의 뜻이고 잡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였다고요?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에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한다?
잠열 구하는 공식은 뭐고요? MR. 그럼 질량 넣고 이게 R 값에 들어가는 게 무슨 잠열과 무슨 잠열? 융해 잠열과 기하 잠열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값들을 넣게 되면 수치가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어서 현열이라고 부르는 건 온도 변화에 필요하지만 상태 변화 아닌 거. 현열이라고 하고 현열량 구하는 공식은 MC 델타 T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면서 정리하고 다음 부분 넘어가도록 하죠. 자, 9페이지 밑에 1번에 비열 보시면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을 단위 온도만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말하고요. 기호는 C. 단위가 보통 칼로리 퍼 그램 도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킬로 소거시키면 칼로리 퍼 그램 도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요? 1kcal per kg 도시라고 했지만 또 뭐기도 해요. 1칼로리 per 그램 도시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밑에 이제 3번에 뭐 1칼로리란 1g의 물질을 1도씨만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럼 BTU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1BTU에서 1LB가 뭐냐면 파운드예요. 파운드. POUND. 1파운드 물질을 0.4536kg인데 1파운드를 1도F만큼 도시하고 도F 간의 관계식은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릴 거예요. 나중에 드릴 거니까. 그래서 1파운드의 물질을 1도F만큼 높일 때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물질의 종류해서 나오죠. 그죠? 물질 종류에서 이제 물, 수증기, 얼음, 금, 뭐 사야마탄소, 공기, 알루미늄 나오는데 각 물질들마다 고유한 비열값들이 다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물만 아시면 됩니다. 뭐 다른 물질의 비열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물의 비열이 다른 물질보다 뭐하다? 크다. 네, 그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체크 포인트 보시게 되면 연용량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연용량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물질이 있어. 이런 물질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물질이 지금 20kg이 있습니다. 이 무게 제목 20kg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의 고유한 특성값인 뭐가 있다고요? 비열이 있다고요. 비열이 예를 들어 0.5 kcal per kg 도시짜리 물질이라고 봐요. 그럼 이때 연용량이라고 하는 값은 연용량은 Q로 또 표현하는데 이건 공식이 MC입니다. MC. 연용량은 그럼 질량 얼마? 20kg 곱하기 0.5 kcal per kg 도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게 되죠? 10 kcal per 도시가 나오죠. 그죠? 요걸 연용량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이 물질 전체를 1도씨만큼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이 얼마 필요하다고요? 10kcal 필요하다. 그게 연용량입니다. 그럼 이 연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연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물질의 무게가 크다 또는 비열이 뭐하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무게가 크게 크고 비열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연용량도 커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크 포인트 얘기고요. 자, 이번에 잠열 보시면 어떤 물질의 온도 변화 없이 상태 변화시킬 때 필요한 열량을 잠열, 기호는 R,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 또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등이 있고 증말 잠열하고 융해 잠열 수치는 안고 계시면 됩니다. 안고 계시면 되고 3번의 현열이란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을 말하고요. 영하 5도씨 얼음이 영하 1도씨 얼음 된다든지 20도씨 물이 80도씨 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상태 변화 없이 온도 변화는 열이고 Q는 구하는 공식이 MC 델타 T라는 공식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4번의 인하점부터 또 설명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4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화점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고요. 5번에 공부하실 게 발화점입니다. 발화점. 용어정이죠. 그럼 6번에 공부하실 용어가 연소점. 7번에 공부하시는 게 연소 범위예요. 여기까지는 이어서 같이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 5, 6, 7번. 자, 4번의 인화점은 뭐냐면 인화점은 액체 위험물의
액체 가연물의 위험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발화점은 고체 가연물의 위험성의 척도다. 그리고 연소 범위가 기체 가연물의 위험성의 척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되고, 연소점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연소점은 액체 가연물에서 인화점보다 10도씨 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를 5초 이상 지속하기 위한 최저 온도라는 정의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연소점은 일단 액체 가연물, 다른 가연물 말고 액체 가연물에서 인화점이 먼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인화점보다 몇 도 정도 높다고요? 인화점이 구성이 되면 10도 정도 높은 온도로서, 인화점 온도에서는 불을 붙였을 때 불이 안 붙을 수도 있어요. 불이 붙다가 바로 꺼질 수 있는데,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 요건이라고 하게 되면 불 딱 붙이자마자 불이 스스로 계속 뭐 한다고요?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연소를 5초 이상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온도가 연소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연소점은 그냥 용어 정의만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여기 중요하게 체크하실 건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입니다. 자, 일단 그 중에 인화점은 액체 가연물입니다.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것들, 이런 가연물들에서 인화니까 뭐예요? 말 그대로 인화니까 사람이 직접 불을 붙인다는 얘기죠. 불을 붙였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여기 점이라고 하는 의미가 온도인데,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요. 최저. 그래서 정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점화원을 가했을 때, 점화를 가한다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뭔가 불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점화를 가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주위온도, 그 값을 우리가 인화점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벤젠의 인화점은 마이너스 11도씨라고 합니다. 그럼 그 뜻은 뭐가 되냐면, 벤젠이 영하 11도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불이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영하 11도 온도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불을 딱 붙이면, 점화를 갖다 대면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온도에서는 불이 붙었다가 금방 꺼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 영하 1도나 0도 정도 부근에서는 불 딱 갖다 대자마자 불이 붙고 뭐 한다고, 떼자마자 불이 계속 붙을 수 있다고요. 그건 연소점, 인화점보다 10도 높은 온도. 근데 인화점은 불을 갖다 대었을 때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의 온도, 주위 온도. 그래서 이제 겨울철, 뭐 혹은 영하 11도 되는 온도에서는 벤젠이 불이 딱 붙을 수 있고, 이거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불이 붙을 수 있고, 이거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불이 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액체에서는 이런 인화점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고체에서는 발화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인화점 안 써. 왜? 우리가 목재가 있고 숯이 있고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불태우려고 토치에 갖다 대고 불을 딱 갖다 대자마자 불이 붙질 않잖아요. 얘들은 불 붙이고 좀 한참 있어야지 뭐가 돼요? 연기가 쭉 나기 시작하고 스스로 불이 확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화점은 인화라는 용어를 못 쓰겠다는 얘기죠. 갖다 대자마자 불이 붙지 않으니까. 그래서 발화점은 용어 정의가 뭐냐면, 점화원을 사실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주위 온도, 혹은 최저 주위라는 표현보다 최저 온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저 온도. 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표현보다 불이 붙을 수 있는 온도입니다. 온도. 예.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용어 중에서 플래시오버 현상이라는 게 시험에 잘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플래시오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강의실 지금 오른쪽 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불이 막 났어요. 그럼 난 불이 실내 화재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천장면을 타고 이 가연성 가스가 쫙 이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가연성 가스에 화염이 붙으면 천장 부분이 먼저 화염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럼 이때 이 가연물에 이 화재가 난 부분에 가까이 있는 책상들은 당연히 복사로 불이 막 붙겠죠. 근데 멀리 있는 가연물 같은 게 어떠냐면 이 화재 난 부분에서 멀리 있잖아요. 그렇지만 천장 부분이 뭐가 돼 있으면 뜨겁게 달궈져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멀리 있는 가연물들도 이 천장면에 의해서 다 뭘 받겠어요? 복사연을 받습니다. 복사연을. 그럼 멀리 있는 가연물들도 뭐라고요? 저 뒤에 있는 책상들도 다 열분해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막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일시에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불이 확 다 붙게 돼요. 그 얘기는 저 끝에 있는 물질은 접염을 하지 않더라도 뭐 했다고요? 스스로 불이 확 붙었다는 얘기죠. 스스로 불이 붙었다고요. 실내의 온도가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뭐가 됐다고요? 온도가 됐다고요. 그걸 무슨 점?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자, 목재가 있어요. 목재가 있어 토치에다가 부탄가스에다가 불을 갖다 대요. 갖다 댑니다. 갖다 대고 있다 보면은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갖다 대면 좀 지나면 새카매지죠. 새카매지면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스멀스멀 가연성 가스들이 조금씩 튀어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새카만 부분이 점점점 뭐가 생기게 되고 빨간 심지 같은 불이 쫙 불꽃이 크지 않은 빨간 심지 불이 막 붙게 되죠. 타닥타닥 붙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정 시간 있다 보면 갑자기 불이 확 하고 생기게 돼요. 이 확 하고 생길 때의 온도가 있다고요. 온도. 이 불이 닿여서 그런 게 아니고 확 하고 붙을 때의 이 목재 온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온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발화점이라고 하게 돼요. 그럼 굳이 토치를 가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의 온도가 그 온도가 되면 얘가 뭐 할 거라는 얘기죠? 불이 확 하고 붙을 거란 얘기예요. 결론은 고체에서 발화점은 점화원을 가하지 않더라도 의 의미가 붙고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스스로 불이 날 수 있는 최저 온도 또는 온도를 뭐라고 하겠다고요? 발화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인화점은 발화점이 아니죠. 인화점은 화염을 갖다 대자마자 불이 붙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인화. 목재 같은 고체 가연물들은 불을 갖다 대자마자 불이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발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연소 범위는 기체 가연물이에요. 기체 가연물은 당연히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다 존재를 합니다. 불 붙이면 물이 붙고 또 기체 가연물도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면 갑자기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체는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연소 범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딱 전체 실내 공기 농도 중에서 메탄이 앞서 공부했지만 하한계가 5%, 상한계가 15%거든요. 그 사이 범위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점화를 가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폭발이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소 범위를 또는 뭐라고도 하냐면 폭발 범위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체 가연물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농도의 농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체 가연물의 농도를 말하고 하한계에서부터 상한계. 여기서 농도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점원을 가하면 바로 붙습니다. 이거는 온도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농도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기체에서의 위험성의 척도는 뭘 이용한다고요? 연소 범위를 이용해서 구분하고 있더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액체 가연물은 인화점들, 휘발유, 등유, 경유, 벤젠 이런 것들은 인화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고체 가연물들은 무슨 점? 발화점들, 섬유, 목재 같은 것들은 발화점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체 가연물들은 연소 범위표를 공부를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점은 액체 가연물에서 인화점보다 10도 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를 5초 이상 지속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4번 인화점, 5번의 발화점, 그리고 6번의 연소점, 7번의 연소 범위까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교재 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밑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인화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여기서가 용어 정의인데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처음 시작에 가연성 기체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요 화자 있죠, 화자. 요 화자는 둘 다 뭘 나타내는 값이냐면 불꽃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불꽃. 우리 눈에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불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불꽃이 보이는 온도입니다. 그럼 불꽃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 거죠? 가연성 기체가 있다는 얘기죠. 액체하고 고체 가연물이지만 거기서 뭐가 튀어나왔다고요? 가연성 기체가 나왔다고요. 그래, 가연성 기체가 공기하고 혼합범위 상태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화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액체든 그리고 고체든 발화성 고체든 무조건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가연성 기체가 나와야 되고 기체가 나와서 불이 붙어가지고 눈에 불꽃이 보일 때의 온도란 얘기입니다. 표현의 의미는. 그리고 이제 인화점은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고 인화점은 연소범위 하한계에 도달되는 온도로서 액체 가연물의 화재위험성의 척도이며 인화점 뭐 할수록? 낮을수록 요거 밑줄 꺼놔야 돼요. 인화점은 낮을수록 위험성은 크다. 앞으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점, 비등점, 인계점, 삼중점, 뭐 비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융점, 빙점 이런 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점들은 전부 다 온도를 나타내고 있는 값들이고요. 온도. 그래서 이제 뭐 인화점, 발화점 다 온도죠, 온도. 근데 이 온도 점들은 앞으로 계속 통일될 건데 무조건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위험합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모든 점들은. 그럼 인화점 뭐 할수록 위험하다고요? 낮을수록 위험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 10도의 인화점을 가지고 벤젠이 영하 11도의 인화점을 가진다고 쳐요. 그럼 당연히 얘가 더 위험한 거예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가운데 온도 0도씨를 놓고 봐요. 0도씨를 놓고 봤을 때는 주변 온도가 0도씨일 때 이 물질은 불이 안 붙죠. 인화점보다 더 낮은 온도잖아요. 그죠? 불이 안 붙어요. 근데 얘는 자기 인화점보다 높은 온도 상태가 불이 붙죠. 그러니까 얘가 더 뭐한 거라고요? 위험한 거라고요. 그래서 인화점은 뭐한 거? 낮은 게 더 위험하다. 그러므로 인화점 이하에서는 불씨, 불꽃 등의 점원을 가하여도 연소 현상은 진행되지 않는다. 인화점을 뭔지 알면 그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로만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 붙죠? 불 안 붙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다음 페이지 리퍼런스 보시게 되면 벤젠의 인화점은 영하 11도이다. 이는 벤젠의 온도가 영하 11도 미만, 영하 12도, 영하 13도, 영하 14도 이런 조건에서는 점원을 가해도 연소가 진행될 수 없음을 뜻한다라고 하고요. 액체 가연 물질들의 인화점 종류들이 나오는데 디에틸에테르 영하 45도,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복이에요. 마이너스 45도.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도 시험 보기에 잘 나옵니다. 이황화탄소는 마이너스 30도, 영하 30도. 아세트알데히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보기는 아니긴 해요. 마이너스 37.7도 되고 크게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아세톤은 잘 나옵니다. 아세톤은 영하 18도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위에 벤젠 영하 11도 아까 있던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휘발유는 영하 20에서 영하 43도 사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시험 보기에 같이 나오는 용어는 아니에요. 왜냐면 범위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럼 톨루에는 4.5도, 등유, 중유는 다 영상의 온도를 가지죠. 인화점 온도가. 근데 그 중에 뭐 아세톤,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벤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나옵니다. 인화점 가장 낮은 거 찾는 문제. 그럼 디에틸에테르가 답으로 되는 문제가 주예요. 그다음 5번에 발화점 보겠습니다. 자, 점화원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착화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발화점은 인화점과 폭발 범위와는 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훨씬 높은 온도겠죠. 당연히. 나타내며 발화점 역시 뭐 할수록 낮을수록 위험성은 큽니다. 자, 리퍼런스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황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고체인데 요게 이에 혼 하나만 나중에 위험물에서 보면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성질의 물질. 그래서 황린의 발화점은 34도짜리예요. 그럼 여름철 온도만 되면 뭐가 돼요? 보관 온도가 34도 넘어가면 그 온도 때문에 불이 붙는다고요. 그래서 이는 황린의 온도가 34도씨가 되면 외부 점원이 없이도 스스로 발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점원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옆에다가 가로 열고 위험해지는 조건 한번 쓸까요?
발화점이 낮아진다, 인화점이 낮아진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옆에 가로 열고 위험해지는 조건이라고 써놓고요. 자, 그 밑에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수록 당연하죠. 연소 반응은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 친화력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럼 그 밑에 발열량이 클수록 당연히 얘는 플러스 Q 킬로칼로리가 큰 값일수록 물질일수록 불붙기 쉽다는 얘기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돼 있죠, 그죠? 그 옆에다가 쉼표해가지고 온도가 높을수록 주변의 온도가 높고 주변의 압력이 높을수록 당연히 위험한 조건이니까 위험해지는 조건입니다. 옆에 쉼표하시고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돼 있는데 자, 그 옆에 가로 열고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 옆에 가로 열고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쓸게요. 열 축적이 용이할수록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자, 발화점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열의 축적이 중요해요. 자, 발화점은 열의 축적이 중요한 것이고요. 인화점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 증발되는 비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액체 가열물들은 비점에 의해서 인화점이 결정이 나요, 실제. 그러니까 증발하기 쉬운 기체는 불을 갖다 대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 증발하는 중이니까 불이 금방 붙는 겁니다. 그런데 증발을 잘 안 하는 비점이 높은 물질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비점이 낮은 게 비점이 높은 물질들은 아무래도 고비점들은 증발을 잘 안 해요. 증발 잘 안 하니까 이 화투불이나 점화를 갖다 대는 상태에서도 지금 기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참 동안 되고 있어야지 이제 증발을 하고 불이 붙는 거겠죠. 근데 목재는 고체 가열물들은 불을 갖다 댔을 때 열을 얼마나 빨리 뭐하냐에 따라서 축적하냐에 따라서 발화점이 낮고 높고가 정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낮아지는 위험해지는 조건은 고체 가열물에서는 뭐가 된다? 열의 축적이 용이할수록 열의 축적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결국 분자 구조가 뭐할수록 복잡할수록이 돼요. 그래 열 전달이 늦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증기압이 낮을수록 돼 있잖아요. 이 설명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드릴 건데 증기압이 낮을수록 옆에다가 가로 열고 고체일수록이라고 한번 쓸게요. 고체일수록.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체가 증기압이 제일 크고요. 고체가 증기압이 제일 낮거든요. 증기압이 낮을수록이라는 얘기는 결국 고체일수록이 되는데 고체일수록 당연히 고분자 물질로서 분자 구조가 뭐가 된다? 복잡해지고 열을 축적하기가 용이해지는 겁니다. 증기압이 낮을수록 옆에다가 가로 열고 고체일수록 가로 닫고 그게 열 축적이 또 뭐인 거예요? 용이할수록이 되는 거예요. 열 축적. 그 다음에 접촉금속의 열 전도성이 클수록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린이라는 물질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34도가 되면 불이 붙는 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얘를 보관하는 보관 용기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 보관 용기가 만약 열 전도율이 높은 철함으로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외부 화재가 나거나 열을 받았을 때 이 열을 안으로 전달을 잘 시키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열 받기가 쉽죠? 그죠? 접촉금속의 열 전도율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물질이나 혹은 뭐 다이너마이트 같은 물질들은 다 어디 저장을 해요? 목재, 나무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나무가 열 전도율이 적으니까. 그래서 이제 접촉금속의 열 전도성이 클수록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탄화수소의 분자량이 클수록 뭐가 돼요? 분자 구조가 복잡해지는 거니까 같은 말이죠. 고체일수록 모르는 같은 말들입니다. 그게 이제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는 조건, 위험해지는 조건이 되고, 자, 그 밑에 리퍼런스 보시게 되면 고체 및 액체 가열물질의 발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체 가열물들은 인화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 붙자면 불이 안 붙으니까. 고체 가열물은 무조건 발화점밖에 없는데, 액체 가열물들은 인화점이 주지만 액체 가열물들은 무슨 점도 있다고요? 액체 가열물들은 발화점도 있습니다. 휘발유 등유 있는 곳 그 창고에 만약에 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면 얘도 가만히 있다가 뭐 한다? 스스로 불이 확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액체 가열물은 발화점보다는 무슨 점을 위주로 쓰고 있다? 인화점을 위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갖다 대면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라서 인화점이. 근데 이제 황리는 발화점이 얼마? 34도. 이거 중요하고요. 이황화탄소라고 하는 게 발화점이 100도짜리입니다. 100도. 이거 액체인데 발화점이 100도짜리예요. 그 다음에 정린이라고 하는 건 발화점이 260도. 에틸알코올 33도 나오는데 뭐 황린 34도 하고요. 이황화탄소 100도는 외워놓으시고, 그럼 오른쪽에 목재
목재 발화점이 400에서 450대 있는데 그냥 420도 내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0도. 목재 발화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일단 지금은 목재는 발화점이 얼마? 420도 내외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견사라고 하는 게 이제 누에고치입니다. 누에고치 실의 실크. 우리 실크. 그 견사인데 650도 높죠.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동물성 섬유가 원래 발화점이 높아요. 휘발유가 250도 내외, 뭐 셀룰로이드가 180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목재, 황린, 이항화탄소까지만 온도를 좀 외워놓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연소점하고 연소범위 설명 드려야 되는데요. 이건 또 잠깐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